지난주까지 저희들이 카메라를 웬만하면 다 켜주세요. 지난주에 저희들이 했던 게 배설의 끝부분이랑 그리고 약물 유전체학과 맞춤 약제학이라는 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대략적으로 봐서는 그 약물의 망했다. 잠시만요,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뭔가 지금 볼펜이 잘 안 돼가지고 아니다. 그냥 자, 지금 왠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 볼펜이 이쪽으로 사용이 됐는데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 지금 그 볼펜이 왼쪽으로 옮겨져 있네요. 그래서 지금 뭔가 볼펜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좀 난감한 상황이 돼서 그냥 그 슬라이드 쇼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그 첫 시간 마치고 나서 다시 한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우리가 이전 수업까지 뭘 배웠었냐면요. 담즙으로 배설되는 걸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원래 배설은 가장 많이 되는 게 신장으로의 배설, 신장 배설이었는데 이건 거의 대부분이 우리의 유린으로 다 배설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신장에서 사구체, 보호만 주머니, 뭐 이렇게 가서 오줌으로 흘러나가고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여과되고 그리고 다시 여과된 게 이렇게 읍소션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 시크리션이 되고 배설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것들이 여과 필트레이션, 리업섭션, 시크리션, 익스프레션 이 네 가지가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신장의 구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고 큰 것부터 조그만 것까지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담즙도 신장하고 비슷한 형태로 배출이 되는데 간에서 배출이 돼서 우리 몸속을 흘러서 배설이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했었고 두 번째는 두 번째 했던 얘기는 교수님, 네. 화면 공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뭔가 이제 보이나요? 네, 보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게 원래 말을 듣던 게 안 들으니까 정신이 없네요. 자, 지난번 시간에 말했던 게 파마코 지네틱스 또는 파마코 지노믹스라 그랬잖아요. 지노믹스. 이 말이 맨 처음 이야기했던 게 지네틱스랑 지노믹스의 차이는 지네틱스는 진 하나를 가지고 생각하는 거고 지노믹스는 전체를 가지고 생각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흑인 병사에게 말라리아를 막는 약물을 먹였더니 몇십 퍼센트가 빈혈이 생겼고 글루코즈 6 포스페이트 디하이드로게네이즈가 흑인에게는 다른 사람들 뭐 예를 들면 동양인이라든지 그 코카시안보다 훨씬 적게 있어서 이걸 보니까 쭉 따라가 보니 흑인은 그 빈혈이 많이 이 약을 먹었을 때 빈혈이 더 많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예였고 그리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근데 이런 파마코지네틱스가 원래는 우리가 쉽게 우리 몸속의 지놈들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약간 맞춤형 퍼스널 메디슨 또는 이 사람은 퍼스널 파마콜로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지놈이 따라서 각자 개개인이 따른 인종에 따라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그 DNA 진에 따라서 약물을 다르게 한다는 것들을 쭉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런 예시들을 첫 번째는 이제 대사도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페이즈 1, 페이즈 2 이렇게 나누어서 쭉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약물을 수송하는 ABC랑 그리고 SLC, ABC랑 SLC 제가 ABC 정확한 그걸 또 까먹었는데 이러한 형태의 두 가지가 이제 약물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약물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여러 가지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사에 나왔을 때는 주로 CYP의 어떤 특정한 종류와 그리고 약물에 따라서 뭐 많이 얘들을 보니까 동양인, 코카시안, 흑인들이 조금씩 달라서 어떤 사람들은 많이 넣어줘야 되고 어떤 사람은 적게 넣어줘야 된다라고 했고 그때 얘기했던 게 빠른 대사자, 중간 대사자, 느린 대사자가 있었잖아요. 빠른 대사자 같은 경우는 제가 그림을 그려줬던 게 이런 게 있었잖아요. 빠른 대사자는 이렇게 되고 중간 대사자는 이렇게 되고 느린 대사자는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나타냈었죠. 이게 약효를 나타내는 최저선이었고 얘가 이제 이 선을 넘어가면 독성을 나타낼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이제 중간 정도의 대사를 일으키는 게 가장 우리에게 약효도 있고 그리고 독성도 적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얘들을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약물을 적게 넣어주고 얘들은 약물을 많이 넣어주거나 많이 넣어주면 또 뭔가 다른 일이 생길 수 예측을 못하니까 다른 약물을 사용한다라고 쭉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뭐 페이즈 1, 페이즈 2 대사에서 나오는 약물들 뭐 예를 들면 이리노테칸, 뭐 티오프린계 약물들을 계속 쭉 설명을 여러 가지 예시를 들면서 비슷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ABC, ATP 바인딩 카셋 트랜스포트랑 그리고 SLC 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약물과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얘들을 상관관계를 설명했던 이유가 뭐냐면 앞에 페이지 1, 페이지 2 대사와 똑같이 얘들도 사람마다 종류가 다를 거고 얘들도 이제 ABC랑 SLC도 사람마다 그러니까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고 사람마다 발현되는 양이 다를 거고 어떤 사람은 A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근데 SLC 같은 경우는 한 300개 이상이 된다고 그랬고 이 ABC 같은 경우는 7가지 패밀리가 존재한다고 해서 아주 많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총 7가지 패밀리에 48개가 정도가 존재하는데 이 48개 300개가 사람마다 다르고 인종마다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얘들 특히 ABC, SLC 같은 경우는
그 약물들을 트랜스포트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트랜스포트 되는 거에 따라서 약물의 약효가 달라지고, 약물의 약효가 달라진다는 말은 당연히 독성이 달라질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거 외에도 그 리셉터에 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리셉터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이야기했던 게 쭉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제 허투라는 배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유방암을 나타내는 바이오마커의 일종인데, 그냥 유방암 환자들에게 허셉틴이라는 걸 치료를 했을 때 한 10% 정도밖에 나온 사람이 없는데, 이 허투라는 유전자가 많이 발현된 사람들에게 허셉틴을 치료하니까 이 10%가 50%로 증가하더라라는 게 이제 대표적인 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뭐 여러 가지는 아마 책에서 한번 찾아보면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대해서 이제 그 약물을 치료할 때 다른 그 뭐지 동반 진단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동반 진단법이 뭐냐면 뭐 예를 들면 이 허셉틴을 치기 전에 이 사람이 흡수가 많은지 적은지 판단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제가 허셉틴이랑 세툭시맙, 글리백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뭐 시킷이라든지 뭐 EGFR 같은 여러 가지 지금 생각나면 여러분한테 물으면 생각 안 나는 단어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약물을 처리하기 전에 이 사람에게 약물을 투여하기 전에 다른 동반 진단을 통해 가지고 이 약물의 약효를 높인다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고, 두 번째 오늘 내용은 컴파트먼트 모델이라는 겁니다. 컴파트먼트 모델.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약동학이라고 들어보고 양력학이라고 들어봤죠. 역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역으로 많이 쓰구나. 역학이라고 쓰는데 이게 우리 치면 파마코 키네틱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파마코 다이나믹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차이가 뭐냐면 그냥 단어상으로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키네틱스라 하면 뭔가 반응 속도에 관한 얘기라는 걸 많이 생각할 거고, 그리고 다이나믹스라고 이야기를 하면 뭔가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얘들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약동학 같은 경우는 시간에 따른 농도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시간에 따른 농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time versus concentration이고, 양력학은 농도의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은 뭐 농도에 따라서,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얘들은 보통 이렇게 되겠죠. 농도가 높아지면 뭐 예를 들면 그 우리가 부작용이나 사이드 이펙트 뭐 ADR 같은 걸 고려하지 않았을 때는 뭐 농도가 높아지면 약효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두 가지의 차이는 그냥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그리느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쉽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파마코 키네틱스 같은 경우는 시간에 따른 농도의 변화, 그리고 파마코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는 농도에 따른 우리의 효과라면 뭐 여러 가지로 측정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감기 같은 경우는 기침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리고 뭐 감기 같은 경우 뭐 열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가지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는 농도에 따라서 혈압이 어떻게 변하는지 등을 통해서 이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량적으로 표시하기는 참 쉽지는 않긴 하지만 효과를 농도에 디펜던트하게 표현한 게 파마코 다이나믹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개 차이를 이제 저도 솔직히 말하면 이 두 개를 가지고 그 외의 것들은 그냥 이 두 개를 바탕으로 설명을 하는 거지, 그냥 약동학 하면 약동학이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인젝션에 따라서 뭐 인젝션 되는 것도 시간이니까요. 왜냐면 우리가 먹는 거랑 정맥 조사하는 거랑 가슴에 도달하는 시간이 다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에 따른 농도의 변화를 바라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파마코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는 농도에 따라서 효과가 어떻게 되는 건지 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거 보면 여러분들 약간 마이클리스 멘텐식하고 비슷한 형태로 표현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주로 하는 게,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주로 하는 게 뭐냐면요. 일단은 그 첫 번째는 약동학에서 나오는 주요 파라미터에 대해서 좀 배울 겁니다. 이게 아마도 약물에 관해서 연구를 하거나 약물에 관해서 본다 그러면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고, 이 개념을 쉽게 이해를 해야 이 약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다른 약들과 비교해 봤을 때 얘가 뛰어난지 안 뛰어난지를 중요하게 판단하는 정도고, 그리고 얘들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수치를 그러니까 동물 실험에서 나오는 약동학 주요 파라미터를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에서 이렇게 지의 몸무게가 있을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보통 한 200g에서 300g, 500g 사이라고 하면 그에 따른 우리가 약물을 인젝션 했을 때 사람은 70kg, 남자는 70kg, 여자는 50kg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좀 조정하는 형태로 사용하는 데이터들입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나중에 임상 계획을 잡는다든지, 그리고 임상할 때 투여할 때 어떻게 투여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게 얘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약동학의 처음에는 이야기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 약동학 주요 파라미터들 사이에 관계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별로 좋아하지 않는 수학이 계속 나올 겁니다. 첫 번째는 뭐 엘리미네이션, 레이트 콘스탄트랑 반감기랑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분포 용적이랑 VD랑 클리어런스랑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하고, 주로 이제 첫 번째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컴파트먼트 모델이라고 하는데, 책에서는 컴파트먼트 모델이 두 개가 나타납니다. 1 컴파트먼트 모델, 2 컴파트먼트, 뭐 퍼스트, 세컨드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여러분들 2까지 넘어가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1만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하는 이쪽은 설명을 하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컴파트먼트 1, 2가 있는데, 1 같은 경우는 그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고 뭐 식을 성립하는지 하는 거고, 2 같은 경우는 스테디 스테이트가 아니라 디스트리뷰션까지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컴파트먼트 모델 1은 내가 약을 이렇게 먹고 나서 쫙 퍼진 다음에 스테디 스테이트에 왔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를 계산하는 건데, 뭐 약동학이나 약력학을 뭐 계산을 하는 건데, 2 같은 경우는 먹고 나서 이동하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수학적으로도 힘들고, 그리고 만약에 컴파트먼트 2 모델을 하게 되면 또 먹는 것마다 다르잖아요. 먹는 것마다 다른 게 아니라 인젝션 하는 거에 따라 다르잖아요. 정맥 조사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4가지 그 주사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먹는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혀 속에 있는 것도 혀 쪽으로 해서 가는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흡입하는 것도 있을 건데, 주로 뭐 계산하는 거는 정맥 주사나 이 경구가 되겠지만, 이것까지 포함해서 그 약물의 농도라든지, 약물의 혈중의 농도라든지, 뭐 이동이라든지 약효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게 이 컴파트먼트 모델인데, 다시 말하면 1 같은 경우는 정상 상태, 스테디 스테이트에서의 계산이고, 2 같은 경우는 스테디 스테이트 가기 전에 디스트리뷰션 되는 것까지, 그러니까 피 속에 흘러가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뭐 정맥 조사했을 때, 경구로 먹었을 때 다 넣어지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여기까지만 가르치도록 할 겁니다. 왜냐면 여기 넘어가면 너무 그냥 수학적으로 쭉 다 넘어가는 상황이라 안 가르치는 게, 여러분들에게 안 가르쳐주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궁금하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고 계산해 보세요.
거의 대부분 다 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수학 수식으로 이렇게 푸는 것들이라, 그래서 저는 간단한 스테디 스테이트만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컴파트먼트 모델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7장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파트먼트 모델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쭉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 보이는 것 같이 그 머티리얼, 어느 특정한 우리 몸이 되겠죠. 약물 같은 경우 우리 몸이 되겠죠. 우리 몸 in the system, in the body에서 드럭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관해서 나타내는 하나의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케미컬 리액션, 바이올로지컬 프로세스, 그리고 에콜로직 인터랙션 등인데, 다시 말하면 이걸 약물로 생각하면 약물이 대사되거나 아니면 리셉터와 흡착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피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관해서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컴파트먼트 모델의 넓은 범위에서 보면 이러한 여기 글에 나온 것처럼인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들은 우리가 먹은 약물에 관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물로 보면 이제 우리 몸에서 약물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 사이에 뭐 예를 들면 대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바인딩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혈중에서 혈에서 뭐 알부민이랑 바인딩을 할 수 있고, 그죠? 아니면 우리가 이때까지 많이 배웠던 전달이 안 되거나 아니면 트랜스포트가 안 되거나 트랜스포트가 많이 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컴파트먼트 모델 1은 이게 정상 상태,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생각하는 거고, 2는 이제 디스트리뷰션까지 포함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컴파트먼트는 피지올로지컬 시스템이 서로 연결되는 한 두 개 정도의, 한 몇 개 정도의 디컴포즈로 여러 가지 컴파트먼트로 설명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글로 적어 놓으면 이해를 잘 못하니까요. 나중에 넘어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솔직히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라 그러면 저는 문과가 아니라 가지고 그냥 설명하라고 수학으로 설명하는 게 더 쉬워서 그냥 글로 위키피디아에서 가서 붙여놓긴 했는데, 읽어보니까 그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여러분들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또 힘드네요. 일단 넘어가고 나중에 이 얘기들을 수학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할게 약동학에 관해서 먼저 알려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약동학이 뭐냐면, 파마코키네틱스는 자, 우리가 계속 배웠던 거죠. 매 약물이 옵섭션되고 분포되고 대사되고 배설되는 것들을 시간의 함수로 나타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약동학이랑 약력학에서 이 시간의 농도를 나타내는 거고, 이런 농도에 따라서 약효, 이펙트를 나타내는 게 파마코 다이나믹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보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드럭의 에드메를 펑션하고 타임으로 표현하는 게 파마코키네틱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블러드에서 컨센트레이션, 그걸 바탕으로 해프라이프, 그리고 대사 속도, 그리고 배설 속도, 그리고 누적 되는 것들, 이제 프레딕션이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 약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음에 먹었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 예측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예측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쥐 실험을 통해 가지고, 동물 실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약동학 데이터를 이렇게 나타냈잖아요. 이렇게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얘들을 예측해가지고 사람에다 주사할 때도 비슷한 형태로 이제 사람에게 어떤 형태로 주사하면 될지에 대해서 예측을 가능하게 해주는 데이터들이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프레딕션 같은 경우는 이 얘기를 하는, 전체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약물을 개발하고 약물 효과가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면 실험을 통해서 확인했던 뭐 비크나 뭐 이런 기기를 통해서 이 약물이 특정한 질병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 이제 동물 실험을 하게 되죠. 쥐 실험을 하고 또 원숭이 실험을 하고 여기서 나온 약동학 데이터를 가지고 전체적인 임상을 하게 되면 솔직히 말하면 그 쥐라든지 원숭이 등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실험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뭐 쥐랑 원숭이한테 미안한 얘기겠지만 이 약물들이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안전할지 그래서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게 되고 그러면 얼마를 들어갔을 때 효과를 최대한하고 최대로 높이고 독성을 줄이고 사이드 에펙트를 줄일지에 대한 어찌 보면 약동학 데이터를 약력학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적용하게 되는 거죠. 뭐 아시다시피 사람들의 이게 다이버시티가 뭐 G나 이런 거하고 너무 달라서 이쪽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들어가면 뭐 부작용이 뭐 알지도 못하는 부작용들이 나오게 되고 해서 중간에 임상에서 실패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전에 실험실에서의 데이터는 좋았다라고 그 실험실에서 약효는 엄청나게 좋았는데 임상에 가서 실패했다는 얘기는 대체적으로 여기까지는 나쁘지 않았는데 이걸 예측한 결과를 가지고 사람이 들어갔더니 뭔가 사람은 또 특수한 고동동물이라 그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겨서 실패하게 되는 거죠. 뭐 그게 대표적인 예로 부작용 가끔씩 보면 사람이 죽는다든지 부작용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에 의해서 약효가 확 떨어진다든지 이런 일도 생기고 해서 그 임상에 들어가 실패했다는 얘기는 여기까지는 괜찮았지만 여기 약동학 데이터를 콜렉션할 때까지는 괜찮아서 넘어갔는데 뭔가 예측하지 못한 것들이 생겼다는 거죠. 만약에 뭐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약들은 대부분 다 이 프레딕션을 통해 가지고 임상을 시험을 해서 통과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약력학 데이터는 프레딕션, 그러니까 사람 몸속에 들어갔을 때 어떤 형태로 디스트리뷰션 되고 어떤 농도로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약효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약효는 파워마커 다이나믹스로 파워키네틱스 같은 경우는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관해서 사람 몸속에서 어떻게 되는지 예측할 수 있게끔 해주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첫 번째는 약물의 메커니즘을 몸속에서 약물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메커니즘을 밝히고 그리고 적절하고 그리고 약물 투여 간격 그리고 약물의 포뮬레이션 같은 것들을 결정하게 해주는 데이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안전하고 약효가 좋은 약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일이 파마코키네틱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파마코키네틱스는 이런 일을 해줄 수 있는데 이게 구성하고 있는 게 뭐냐면 몸속의 농도 그리고 반감기 뭐 이거 다 속도에 관한 내용이니까요. 어큐뮬레이션 되고 배설 속도 그리고 대사하는 속도 여러 가지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구성된 파마코키네틱스가 우리에게 이러한 정보를 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밑에 한글로 지금 적어놓은 거 있죠. 약물 동태약, 파마코키네틱스의 용도. 첫 번째, 약물요법 영역, 흡수평가, 업섭션, 반복 투여 계획 설정, 피리오딕 도시지,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투여해야 되는지, 그리고 질병 시의 투여량 설정. 조금 전에 말했죠. 투여량을 설정해서 약효를 높이고 부작용을 줄이는, 그러니까 뭐 가능하다면 최소의 양을 쓰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투여 경로의 선택 및 결정. 다시 말하면 주사를 통해 정맥 주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경구로 먹을 것인가, 이런 걸 결정하는데 데이터를 제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약물 체내 축적성 예측,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렇게 동태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쭉 몇 시간 후에 어떻게 될 건지 예측을 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뭐 얼마 정도 더 먹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걸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임상 및 진단 영역에서는 혈중 약물 농도 및 약물의 요중 배설 데이터를 해석해가지고 얘들이 뭐 잘 들어가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병태 및 유전 질환의 평가, 어떤 특정한 약물이 들어가게 되면 유전 질환에 의해서 뭐 대사를 못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는 이런 경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리학 영역, 이건 이제 파마코 다이나믹스죠.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파마코 다이나믹스랑 약동학이랑. 약물의 흡수, 혈중 농도, 분포, 배설에 관한 약효의 발현 강도 및 지속 시간과 관계 해석. 네. 다시 말하면 시간에 따른 농도에 따른 약효를 이제 상관관계를 계산한 상관관계를 밝히는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프로드롭 개발, 이거는 프로드롭 뭐였어요? 근데 원래는 약효가 없는데 몸속에 들어가서 대사가 되면서 약효가 생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제 주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무 빠르게 소실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그 부작용을 일으킬 때 프로드롭을 만든 다음에 어떤 걸 붙여가지고 대사가 되고 나면 나머지 물질이 약효가 되게끔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걸 하면 될지에 대해서도 농도를 알아야만 어느 정도 어떻게 대사가 되는지와 함께 프로토콜을 개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종차, 승차 해석. 당연히 뭐 양리학이나 약동학을 통해 가지고 사람마다 다르고 남녀 다르고, 그리고 흑인, 코카시안, 아시안, 몽골계 뭐 다 다르게 또 나라마다 또 다를 테니까요. 나라마다 그 차이가 날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물이 뭐 그렇지만 한국인은 이런데 뭐 중국인은 이렇다, 일본인은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사람마다 종차, 승차를 해석을 하게 되고 그거에 맞춰서 약물에 들어가는 양을 다르게 어느 정도 인젝션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독성학 영역, 이제 독성이 얼마나 나타나냐도 알 수 있겠죠. 우리가 독성 같은 경우는 제가 약물을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동태학의 대략적인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아니면 이렇게 되거나 하는데 어느 정도 양 이상이 돼야 이쪽은 최소 약효를 나타내는 농도고 이는 최소 독성을 나타내는 농도잖아요. 사람마다 다르고 또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양을 넣어야만 약효는 나타나는데 독성이 안 나타나는지를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독성학 영역에서도 그냥 간단하게 뭐 여러 가지를 써놓긴 했지만 간단하게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파마코키네틱스 데이터를 통해서 약효는 맥스, 독성은 로, 안걸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용도 중에 하나겠죠. 지난 시간부터 계속적으로 설명했던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그러면 자, 두 번째로는 파마코키네틱스랑 파마코다이나믹스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려봅시다. 자, 그러니까 그림을 한 3개 정도 붙였는데요. 첫 번째,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거죠. 자, 이쪽은 약동학이죠. 그죠? 시간에 따른 컨센트레이션, 시간에 따른 농도, 그리고 여기는 뭐 로그 값이긴 하지만 농도에 따른 효과, 효능. 그죠? 이게 PD고 파마코 다이나믹스 이게 PK예요. 그래서 두 개를 묶은 걸 지금 PK, PD라고 이야기하는 건 여기서 시간에 따른 이펙트를 농도를 제외시키고 시간에 따른 이펙트를 이렇게 나타내는 걸 PK, PD라고 붙여서 이렇게 써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뭐 많이 표현하긴 하는데 보통 이렇게 두 개를 많이 나타나긴 합니다. 가끔씩 이렇게 하게 되고, 다시 말해서 파마코키네틱스와 파마코다이나믹스의 차이는 X축과 Y축의 차이 난다는 거죠.
PK는 X축이 시간, Y축이 약물의 농도, 그리고 PK 같은 경우는 X축이 농도, Y축이 효과. 이걸 두 개 합해서 PK, PD라고 이야기하는데 붙여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반대가 아니라 뭉쳐서 시간에 따른 약효 그래프를 나타낸 걸 PK, PD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자 봅시다. 이제 우리가 약물을 먹었을 때 이제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먹고 그리고 약물이 피에 퍼지겠죠. 그때 우리 농도를 알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리고 이 피를 돌다가 우리가 특정한 뭐 예를 간이다, 간 아니면 뭐 심장이다, 심장에 가겠죠. 가서 원하는 수용체와 바인딩을 하게 되면 이펙트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그게 이제 뭐 효과가 나타나면 이제 크리티컬하게 우리 이펙트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제가 만약에 대표적으로 혈압약이라고 생각해 보면 혈압약이라고 생각하면 혈압약을 먹으면 몸속을 돌다가 뭐 혈압을 낮추는 뭐 예를 들면 어디 피 속에 막혀 있는 그런 것들을 녹여낸다라고 하면 그 사이트에 가서 바인딩을 해서 녹여내고 이펙트가 녹여내면 아웃컴으로는 우리가 낮은 혈압이 나타나겠죠. 그죠? 제가 만약에 혈압약을 먹는데 지금 제 혈압이 150이라고 치면 그 정도는 안 되지만 150이라고 치면 약을 먹고 130이 됐다라고 하면 클리니컬한 아웃컴이 혈압이 20 정도 낮아진 게 아웃컴이 되겠죠. 효과는 뭐 혈압이 그러니까 이거하고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혈압이 낮아져서 뭔가 기분이 좋다? 기분이 좋다라고 얘기해야 되나? 아무튼 뭔가 피가 잘 도는 느낌이 있다. 이건 이펙트고 근데 정확하게 수치를 나타내려 그러면 혈압 같은 경우 가장 좋은 예시로 혈압이라서 제가 혈압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혈압이 150에서 130으로 줄었다가 이제 크리티컬 아웃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파마코키네틱스는 약간의 앞단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이게 앞쪽에 그러니까 이쪽 그 약물의 농도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거고 약물의 농도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고 파마코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는 이쪽 뒤쪽 이펙트에 대해서 집중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파마코 키네틱스, 파마코 다이나믹스, PKPD라고 보통 줄여서 부르는데 이거는 모즈와 시간에 따른 이펙트의 차이가 그 릴레이션십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이건 뭐 이 파마코키네틱스에 대한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알려준 건데요. 뭐 톡시코키네틱스 이거는 이제 시간에 따른 독성에 관한 얘기겠죠. 얘들은 이제 그 파마코키네틱스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에 대해서 밑에 쪽은 이제 약간의 부작용에 관한 내용이고 위쪽 같은 경우는 드럭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그리고 이펙트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그리고 뭐 이펙트가 조금 나타나고 많이 나타나는 사람에 따라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파마코키네틱스가 많은 데이터를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파마코키네틱스는 우리의 몸이 약에 관한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파마코 다이나믹스는 약이 우리 몸에 하는 이건 효과가 될 거고 이거는 바디가 우리 몸에 하는 거는 바디가 우리 몸이 약이 하는 건 농도겠죠. 뭐 소화를 시킬 수도 있고 뭐 배설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했는데 뭐 이런 표현보다는 지금 여기 말하는 이 그 그림으로 해석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쭉 다른 얘기를 쭉 적어놨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PK, PD가 PK는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 그리고 PD는 농도에 따른 효과의 정도 그리고 두 개를 합한 거는 시간에 따라 이펙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 해야 될 게 이제 파마코키네틱 파라미터 약동학 변수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 그림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 그림이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경구로 먹지 않고 뭐 예를 들면
이제 경구를 먹어서 이제 몸속에 퍼지는 것들이 퍼지게 되면 시간에 따라 농도가 조금씩 증가하겠죠. 원래는 우리 입 속에 있다가 쭉 내려가면서 몸속으로 퍼져야 되니까 뭐각그 심장의 피를 통해서 타고 가다 보니 이게 사방으로 퍼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 다음에 내려가게 돼 있죠. 이게 이제 이쪽은 어찌 보면 이쪽은 그 디스트리뷰션이 될 거고, 그런 다음에 뭐 소화가 되든지 뭐 메타볼 대사가 되든지 배설이 되든지 쭉 하고 쭉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줄어들겠죠. 대략적으로 우리가 경구 흡수된 약물들의 그 동태가 이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로 생각해야 될 게 지금 자 여기서 주로 생각해야 될 게 첫 번째 봅시다. Tmax랑 Cmax. 당연히 알겠죠? Cmax는 가장 높이 올라간 농도. 그리고 그때의 시간을 Tmax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끝에 가면 뭐 0이 되겠죠. 우리가 먹은 0이. 그리고 저 여기 밑에 있는 넓이를 적분한 게 AUC Area Under Concentration Area Under Cover라고 이야기도 하고 Area Under Cover라고 얘기하는데, 얘들이 만약에 이 넓이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주로 이 넓이가 의미하는 건 전체적인 약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약효. 그러니까 만약에 얘들이 쭉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약효가 나타나겠죠.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얘들이 넓으면 넓을수록 약효가 좀 많을 수도 있고, 이게 너무 높아가 버리면 톡식하게 되겠죠. 이게 보면 이게 미니멈 톡식 컨센트레이션, 미니멈 이펙티브 컨센트레이션.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이거 설명했는데 MTC, MEC. 그래서 어떤 약물을 먹더라도 웬만하면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좋겠죠. 여기 보면 세라피틱 레인지, 그러니까 약효가 있는 레인지 부분까지 이렇게 Cmax 올라와야만 우리가 약을 먹었을 때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Tmax랑 Tmax, Cmax 뭐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면 Tmax, Cmax 그리고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의문이 되는 게 뭐냐면, 교수님, 우리가 약을 먹고 아무리 쥐한테 넣었지만 이 모든 포인트를 피를 뽑아가지고 약물의 농도를 측정하면 쥐가 이제 정도에서 죽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죽어요. 당연히 죽겠죠. 쥐에 만약에 200g이라고 그러면 피가 얼마나 있겠어요? 피가 200g에 70%, 200g에 70%면 140g. 그죠? 근데 그 쥐가 살 수 있는 로스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쥐가 죽을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뽑아낼 수 있는 게 몇백 그램, 그러니까 몇 그램 안 돼요. 한 번에 뽑아낼 수 있는 피의 양도. 그래서 보통 1g 정도 뽑아내긴 하는데, 자, 그러면 교수님 한 포인트, 두 포인트, 세 포인트, 나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버리면 쥐가 이제 죽고 우리가 원하는 대사 자체를 못할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죠? 이제 뒤에서 계속 막 10분마다 5분마다 이렇게 피를 뽑는다 그러면 이 쥐가 죽어가면서 뭔가 대사도 변할 거고 뭔가 이상하게 우리가 할 수 없어서 보통 이렇게 이제 뭔가 포인트로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이제 그 실험을 하기 전에 계획을 잡거든요. 이렇게 뭐 예를 들면 6시간마다 0.5g씩 뽑아서 하자. 그러면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포인트들을 가지고 우리가 쭉 또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포인트들을 다 뽑아서 실험을 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계획을 잡아서 몇 시간마다 지의 피를 좀 뽑아서 측정하고 해서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이렇게 여러 포인트를 만든 다음에 뭐라 그러죠? 이거 스무딩 한 다음에 이렇게 이런 형태로 만들게 되면 이게 가장 우리가 원하는 근접한 형태가 되겠죠. 네,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뭐 여러 군데 찍게 되면 쥐가 죽을 건데 이거 어떻게 만드냐 라고 생각하면 그냥 여러 계획에 따라서 몇 포인트를 찍은 다음에 외삽이라고 그러죠. 이런 모양 형태로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Cmax, Tmax, MCT, MEC를 AUC에 대해 생각해 봤고, 그리고 그 다음에 Elimination Constant K, 그리고 Half-Life. Half-Life가 어찌 보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뭐 다 중요하지만 Half-Life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 그리고 분배 볼륨. 분배 볼륨은 얼마나 분배 볼륨이 크면 클수록 몸속으로 많이 퍼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도 있고, 그리고 토탈 클리어런스, 얼마나 사라졌느냐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Cmax, Tmax는 뭐 여러분들 설명 안 해도 중요하게,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해는 하실, 그 그림만 봐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가장 드럭의 컨센트레이션이 약물의 농도가 가장 높은 지점의 농도가 Cmax가 될 거고, 그의 시간이 Tmax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얘들이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나 빠르게 맥스가 올라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너무 빠르게 맥스가 올라간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줄 수 있을 게 뭘까요? 너무 빠르게 올라가면 또 빠르게 내려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를 들면 자 내가 약물이 뭐 그냥 먹고 나니까 이렇게 돼버렸다. 그래서 너무 빠르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됐다.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게 더 좋은데 너무 빠르게 올라가면 이런 경우는 뭐 해결책이 간단하게 생각해봐도 프로덕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프로덕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흡수가 안 되게 뭔가 제형제를 바꾼다든지 이런 형태를 해가지고 Tmax를 뒤쪽으로 미루는 형태가 되겠죠. 만약에 더 당겨야 된다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제형제를 바꾼다든지 해서 이 Tmax를 빠르게 좀 만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AUC는 Area Under Cover 그리고 Total Systemic Exposure to Drug.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얼마나 오랫동안 약물에 그러니까 얼마나 약물에 노출이 되었냐를 얘로 생각하게 되겠죠. 시간이 길고 약물의 농도가 높다 그러면 이 넓이가 넓으면 우리 몸에서 약물에 노출된 시간이 노출된 양이 엄청나게 많을 거고 이게 좁다 그러면 약물의 노출이 적었다는 거죠. 우리가 다시 말하면 대사자 이야기할 때 빠른 대사자, 중간 대사자, 느린 대사자. 그죠? 이거 설명했었죠. 그럼 다시 말하면 이 빠른 대사자는 약물에 대한 노출이 너무 적어요. 그냥 들어오자마자 다 잘라버리니까 다 뭐 대사를 시키든지 뭔가 다른 일을 해버렸으니까. 그리고 중간 대사자는 적당한 선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 느린 대사자는 약물에 익스포즈 되는 시간이 양이 너무 길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MTC, MEC를 그려가지고 조정한다. 안에 들어오게끔 맞춘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VD, Volume of Distribution, 분포 용적. Apparent volume into which the drug is dissolved. 이건 이제 뭐 이런 설명보다는 그냥 볼륨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 몸속에 더 많이 퍼졌다. 디스트리뷰션이 잘 됐다고 생각하고 분포 용적이 낮으면 낮을수록 뭔가 디스트리뷰션이 좀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프라이프는 반감기라고 그러죠. 그죠? 이게 다시 말하면 전체 양이 반이 되는 뭐 예를 들면 AUC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AUC 전체를 보고 그게 반이 되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맥스의 농도 올라간 게 반감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반감기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많이 표현하거든요. 처음에 넣어준 맨 처음에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농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스테디 스테이트의 농도가 아마 이게 또 이걸로 가지고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말하기 힘들고 스테디 스테이트의 농도, 맨 처음 스테디 스테이트의 농도의 반이 되는 게 이게 C1이라 그러면 T1의 2분의 1이 되는 시간을 T의 2분의 1, 반감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얘들은 얘들이 이제 어찌 보면 이 약물이 얼마나 지속하는지도 나타내주는 수치이기 때문에 반감기를 늘린다, 반감기를 줄인다 하고
하면 방광이 열린다 그러면 이 약은 좀 더 오랫동안 몸속에 남아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방광이 열리는 거고, 방광이 줄인다는 얘기는 이 약물은 좀 더 몸속에서 빨리 일을 처리하고 빨리 빠져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방광기를 줄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클리어런스는 드럭 엘리미네이션, 그러니까 뭐 우리 몸속에 배출되는 속도겠죠. 배출되는 속도거나 아니면 대사되는 속도, 배출되는 속도를 합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클리어런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얘들은 시간에 따른 농도 이제 그림을 쭉 봤는데, 이건 이쪽이 디스트리뷰션이구나. 농도 그 시간에 따른 농도를 봤을 때 앞쪽에서는 옵션, 중간쯤에서는 디스트리뷰션, 그리고 끝쪽에서는 엘리미네이션이 도미넌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로고로 나타냈을 때 얘들을 로고로 나타냈을 때는 이렇게 되는데, 얘들도 뭐 옵션이랑 디스트리뷰션, 엘리미네이션은 대사랑 익스프레션 합해서 엘리미네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들이죠. 그냥 아마 이쪽은 경구고 이쪽들은 이제 그 뭐지 정맥 주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부위들이 주로 일어나는지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왼쪽은 경구업수, 오른쪽은 정맥 주사. 대신 이제 EQ 볼륨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거죠. 이거보다는 이 주사하는 것보다는 이쪽 먹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비교했고, 거기서 에드메가 어떤 부위에서 일어나는지를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첫 번째 시간을 마치고 한 10분 정도, 4시간 10분 정도에 다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그 사이 뭔가 좀 고쳐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볼게요.